이춘재를 아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은 그를 매우 내성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아왔던 마을 주민들도 입을 모아서 이춘재가 착하고 조용하며 대답을 잘하는 성품 좋은 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가족들에게 소심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제를 살해해서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계획적이 아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재는 초등학교 시절 동생이 익사하는 사고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어릴 적 동네 누나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춘재는 평소에 소심했지만 한번 화가 나면 매우 난폭하게 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상습 폭행했고 2살이던 아들을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적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이런 가정폭력은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온몸을 무차별 구타해서 아내는 하혈까지 했고 결국 가출했습니다. 이춘재는 이렇게 자신의 폭력을 피해서 탈출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고 위협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몸에 문신을 새기겠다 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제를 살해한 이춘재는 뻔뻔스럽게도 처제의 행방을 찾는 장인과 함께 파출소에 찾아가서 직접 처제의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제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으로 잡힌 이춘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며 자신의 처제를 살해한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이춘재는 그 이후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이춘재 뭐 나쁜 놈이네요. 아주 태생적으로. 그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이런 부류의 인간들, 이런 부류의 범죄자들. 근데 그 사이코패스는 그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지만 보통 태생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라오는 환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런 혹시 연구가 된 것들이 있나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학술적이고 의학계에서 정신과적인 공식 용어로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성향 뭐 이런 것과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하신 대로 만들어지느냐, 타고난 거냐, 그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를 보면 사이코패스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자, 일반인들을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잔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뇌 중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반응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정의된 연쇄살인범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었더니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부위가 반응을 거의 하지 않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걸 본다면 뇌 기능 자체가 사이코패스들은 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기질적으로도 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반화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다 연쇄살인범이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을 보니까 기질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그런 공통된 반응 보이지 않는 자들이 다 연쇄살인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타고난 범죄자들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들이 오히려 더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흥미로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사이코패스들 저희 연구가 많이 되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 교도소에서는 너무도 조용하게 평화롭게 자기 일상을 즐기면서 모범수로까지 살고 있었다면 그 내막에는 나의 범죄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편안함의 도피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춘재는 어떻게든 교도소를 나가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자 마찬가지죠.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선고받는 것은 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모범수로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모범수로 살아가면서 형량을 줄이고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화가 나오고 또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대두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교도소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꼈겠느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뭐 그런 모범수로 거예요. 살면서 네. 가석방을 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만큼 사회를 조롱하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춘조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어릴 적 동생이 익사한 사고를 겪었거나 뭐 본인 주장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동네 누나한테 성폭행을 당한 그런 아픔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춘조의 성격 형성이나 아니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반드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은 이런 자극이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애초에 갖고 있었을 수 있고 또 이런 자극들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극복이 되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속된 것이 이 이춘재의 이런 잔혹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정남규나 유영철, 강호순 이런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이 성장기에 이런 성추행의 피해자 또 끔찍한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상과의 이별 그러니까 뭐 자기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대상을 상실한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지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춘재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만 그가 가진 범행의 의도, 지금 그가 가진 범죄 심리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들이 이런 끔찍한 장면의 목격과 또는 성폭행의 피해자였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시선을 바꿔서 그 이춘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 당사자분들도 있고요. 또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혹행위로 인해서 뭐 불구가 되신 분도 있고 혹은 또 자살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그 8차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용의자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이춘재가 그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유기했는데 그 초등학교 뭐 얼마 전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초등학생은 사실은 이춘재와 관련이 없는 걸로 어떤 사건이 분류가 돼가지고 그 부모들은 계속해서 이 아이가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많은 그런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돼 있던 피해자분들 혹은 또 일부 경찰 분들의 어떤 조금 가혹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도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춘재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춘재 사건이 경찰이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검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밝혀진 경찰의 노고와 의지를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행위는 경찰이 해야 될 행위를 한 것이고요. 이춘재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관점은
과학이 발전해서 DNA로 이춘재를 밝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회 또는 국가기관, 수사를 해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8차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경찰, 그 다음에 수사를 지휘한 검사, 법정에서 마지막 오판을 한 판사까지 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다시 공개를 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 방식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지금이라도 나와서 양심 고백이라도 해서 그 문제를 밝혀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직의 경찰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범인을 잡기 위한 많은 그 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심정이 가혹행위나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에 대한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뼈 아프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 그다음에 검찰의 지휘, 그다음에 판결한 판사 모두가 다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해 7월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마지막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살인이 14건, 성범죄가 9건입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3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이 34건의 성범죄를 다 증거로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이제 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이춘재 사건을 통해서 가슴 아파했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3부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